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아이고. 올해는 사계절 내내 이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잖아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이 폐렴균의 백일해까지 유행했다고 해요. 맞아요. 올해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도 극성이잖아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더 유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월에는 럼피스킨, 또 5월에는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네. 올해는 정말 축산 농가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가축 방역에 과학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해요. 가축 방역에 과학을 더한다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 과학 방역 어떻게 하는 건지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2000년대에 들어 해외 유입 가축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럼피스킨, 2019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전염병 유입 위험도, 전염병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축 전염병 하면 살처분이나 매립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뉴스에서 보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앞서 영상을 보니까 이 가축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이렇게나 과학적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럼피스킨 그 해답은 과학 방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 감염병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 역학 및 전염병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석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0일이었어요.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이 충남 저산에서 처음 발생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비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조 교수님, 현재 럼피스킨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의 변화는 발생한 이후에 11월 10일경에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한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 이후에 13일부터는 이제 발생한 소만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매몰이나 살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사율이 약 10%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전염병에 비하면 사실 10%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럼프스킨 가축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럼프스킨 병이 어떤 병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럼프스킨은 소의 피부 점막에 상피세포에 증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피부나 가죽이 궤양이나 혹이 생기거나 불임, 또 유산을 유발하고요. 유방염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인해서 우유 생산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끼리는 서로 전파가 되고요.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예. 또 럼프스킨의 역사를 잠깐 보면 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머무르고 있다가 1989년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그리고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됐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처음 발병한 거였어요. 듣기로 이 럼피스킨이 흡혈 곤충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원인이 되는 흡혈 곤충이 유입된 건지 이번에 럼피스킨이 발생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 흡혈하는 파리도 우리나라에 원래 있고요. 모기나 네. 진드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감염된 소를 흡혈하는
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매개 곤충이 새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네, 있던 있습니다. 곤충이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중심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진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발생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초기에 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아마도 북한 접경 지역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었을 가능성 두 가지를 지금 다 열어놓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상황은 최초 감염된 소가 전파된 이후에 잠복기가 28일로 굉장히 이 바이러스가 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전파가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때도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못 맞습니다. 잡아낸 기간 동안 많이 퍼져버린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새로 생긴 종이 아니라 국내에 있던 종이 전염을 일으킨 거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왜 이전에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게요. 흡혈 곤충은 있지만 감염된 소가 없었던 거죠. 네,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는 흡혈이 전파가 안 되지만 지금 경우는 이제 감염된 소가 생겼고 이제 그 소를 통해서 흡혈한 곤충들이 이제 주변 소나 주변 농가로 감염시키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있던 감염된 소를 문 흡혈 곤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네. 우리나라 소들한테 펼쳐버린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 하면은 다들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 했잖아요. 백신 접종을 끝냈으면 더 이상 발병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발병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독감 백신, 뭐 코비드-19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백신 맞아도 걸리기도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럼프스킨이 발생한 이후에 약 21일 만에 모든 한우, 젖소 약 400만 마리가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췄고요. 그리고 대부분 항체 형성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항체가 또 생기려면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항체 생기기 전에 감염이 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이 또 잘못된 경우에 또 항체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는 럼피스킨을 최초로 이제 발견하고 신고한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발견된 적이 없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지하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 질병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을 때 이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이 럼피스킨에 대한 그 역학 조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백신을 가져다가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긴급 행동 대응 지침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놔서 대비를 네. 했던 차에 이번에 발생을 한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빠른 대처가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과학적 근거를 가진 대처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맞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전염병이군요. 네. 아,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한 전력이 있어서 저희에게 익숙한 가축 전염병 하면 뭐 조류인플루엔자 아, 있겠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부자역,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 하면 조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뭐 럼피스킨병,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정도가 덜한 것들, 뭐 결핵이나 브루셀라를 포함한 2종 법정 전염병이 있고요. 그다음 3종까지 구분해서 총 65종의 가축 전염병을 저희가 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좀 네. 주목하고 있는 또 일종 전염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지금 럼피스킨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질병 중에 일종 가축 전염병인 가성우역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성우역. 우역, 그러니까 주로 양이나 염소가 걸리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다 감염되어 있고요. 동남아시아 감염되어 있고 아직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나라가 북한, 한국, 일본만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럼피스킨이 발병하기 전 상황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럼피스킨처럼 이 가성우역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네. 네. 발생을 하면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네, 다행스러운 건 앞에 럼피스킨처럼 이미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거의 뭐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고요. 뭐 백신, 그다음 진단법 개발, SOP 등 굉장히 다양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축 전염병 하면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바로 떠올라요. 제 기억으로는 2014년쯤이었나? 그때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 거리에 비둘기만 살짝 지나가도 무서웠어요. 피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뭐가 위험한지 그런 특징을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이래봬도 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조금 압니다. 아,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교수님 저도 알려주세요. 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파가 아주 빠르고요. 닭이나 칠면조에서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거의 100% 치사율이 있는 것으로 100%. 나타졌습니다. 맞아요. 주로 기침과 비말에 의해서 있는 전파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 의한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아주 강력해서요. 닭 분병 1g에 약 10만, 100만 마리의 그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보통 철새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철 철새 이동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서 포유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거네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조금 저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통상적으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심지어 지난달에 일본에서는 벌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까마귀가 감염이 된 케이스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물론 그게 홋카이도 지역이어서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 생각보다 이번 겨울은 훨씬 더 빨리 AI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또 가축 전염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치사율 100%에 이른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거든요. 이 전염병도 2019년에 처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럼피스킨 못지않게 정말 치열하게 방역을 했는데 최근의 동향은 어떤가요? 청정 지역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북부 지역에서만 아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굉장히 2013년 11월 16일 기준으로 그 전체적으로 3,348마리가 감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양돈장 돼지는 38건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멧돼지에 비하면 적은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건 그런 의미로 보면 양돈장에서 차단 방역을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방역 정책을 잘 수립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질병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럼피스킨과 달리 백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로지 차단 방역으로만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질병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예방이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차단 방역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말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단 방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농장 밖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가 농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모든 조치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장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소독조가 있고요, 발판. 이제 밟고 들어가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곳곳에 동물들을 만나기 전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다 방역 시설 또는 방역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F 영화 보면 네. 우주선 도킹해서 들어갈 네, 때 이 맞습니다. 공기로 싹 샤워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차단막을 계속 세워가지고 정말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네요. 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은 궁금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돼지열병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뭐 친척 사이인가요? 돼지열병이 진화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는 건가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돼지열병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돼지열병은 약 2000년대 중반까지 돼지 콜레라로 불렸는데요. 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란 명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칭한 피해가 아주 심한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서 전염병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하기 힘들고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단 감염된 돼지 농가를 주변으로 살처분, 매몰, 또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돼지열병도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면 우리 인간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체고요. 그 호스트, 그 숙주를 옮겨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요즘에 기후변화나 어떤 서식지 파괴나 굉장히 다양한 인위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게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한테 오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예. 돼지와 관련된 우리에게 익숙한 전염병 중에 저희가 빼놓은 게 있습니다. 구제역도 네. 때가 구제역. 되면 이렇게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구제역이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긴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구제역은 그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저희가 오랫동안 백신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컨트롤하기 쉬운 질병입니다. 앞서 몇 개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질병에 비하면. 네. 근데 그 구제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만 감수성이 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발굽제 입구를 써서 발굽과 입에 수포를 형성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도 입병 생기면 잘 못 먹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가축이 힘겨워해서 네,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기로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혈청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백신으로 일단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백신으로 관리만 되면 럼피스킨병처럼 네. 이런 정도의 앞으로 혼란은 구제역에 의해서는 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세상 초유의 가축 전염병 쿼드러플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소어롬프스킨,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연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4개가 한 번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그 럼프스킨에 의해서 방역 당국들이 긴장하고 백신하고 방역하고 아주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4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방역 당국이 업무에 있어서 과중하게 그쵸.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유행하는 가축 전염병들 보면 유독 해외에서 유입되는 질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공통점이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했던 질병들이 결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빠져나왔고 결국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계속해서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하는 많은 전염병 중에 인수공통 전염병의 대부분이 가축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에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이상 고온이란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서 떠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행도 그렇고 이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전염병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거든요. 이 생명체는 숙주로 들어와서 일정 부분 감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잠복기가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이전과 뭐가 다르냐면 여행객이든 어떤 이동이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중간에 발병을 했거나 이제 이래야 됐을 건데 지금의 경우는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옮겨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잠복기에 있는 동물들을 저희가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미 농장에 들어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전염병 확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또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도 네, 연관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가축 전염병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저기 있네요. 헉, 저렇게나 심했어요? 네, 저 당시 기억이 납니다. 뉴스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몇 마리를 살처분했다. 뭐 이런 소식 계속 연이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축 전염병 하면 살처분부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가축 전염병에 있어서 이 살처분이라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 교수님 설명 부탁드려요. 감염된 가축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처분함으로써 전염병이 농장이나 지역 내에서 더 많은 가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살처분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축산 환경 개선이라든지 백신 개발 또는 다양한 방역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쪽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염병에 따라서 걸렸어도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병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살처분을 해야 하는 병,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병, 이게 따로 있나요? 네, 일종 가축 전염병은 다 살처분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종 가축 전염병 중에도 살처분하는 질병들 몇 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감염된 가축이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오염원을 없애는 게 목적인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예방제 살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렌더링이라고 해서 그걸 뭐 다시 사료로 쓴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지금부터는 사후 조치만큼이나 중요한 예방에 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시스템, 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검역본부에서 2013년부터 국가 가축 방역 시스템, 영어로는 카이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내용은 축산 농장, 축산 차량 등 축산업 관련 정보, 질병 발생, 방역 실태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 차량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GPS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부착을 해서요. 축산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축산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혹시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실시간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이 GPS를 부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차량이 GPS 부착을 해줘야지 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역학 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GPS를 부착하고 이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역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역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와 계신 이우석 교수님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또 예측 시스템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하신 국가 가축 방역 통합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해드린 그 카이스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신용카드로 뭐 마트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기록들이 이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이 되고 특히 뭐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소비 패턴을 이제 그 회사들이 축적을 해서 네. 광고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경우로 이런 축산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에 발생되지 않은 해외 가축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가축 사육에도 이 빅데이터가 쓱 스며들어 있었네요. 최근에는 가축을 사육할 때이 과학적인 시스템을 접목한 축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동물의 질병 관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축사가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요. 됐습니다. 수빈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가축 전염병이 크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취재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방역 중이에요. 근데 축사가 이 근처라고 했는데. 혹시 똑똑한 축사 찾으시는지요? 네, 저 축사 찾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안타깝지만 축사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방역 관계로 국립축산과학원 내 축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체에 대한 정보, 농장 정보를 자세히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똑똑한 축사가 있습니다. 똑똑한 축사요? 소, 돼지, 닭, 젖소. 아니 박사님, 저는 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 그런 축사를 기대했는데 여기는 회의실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똑똑한 농장 축사로를 운영 관리하는 곳입니다. 톡톡하다. 톡톡이요? 예. 사육 농가와 소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화한다의 톡톡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사로는요, 가축 사육부터 출하후까지 농장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농장 해썹 인증을 위한 데이터를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해썹 인증하고 가축 방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장 관리, 위생 관리, 사양 관리, 출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농장에 들어온다든지 사료차들이 농장에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 몰랐네요. 해썹 인증은 가축 전염병이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해썹 인증이랑 가축 방역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가축 질병과 관련된 백신 투약 정보를 저희가 가져와서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 백신과 브루셀라와 관련된 백신 정보는 개인 휴대폰 정보의 알림 서비스로 제공됨으로써 농가에서 개체에 대한 백신 접종 상황을 미리 이해하고 인지하고 사전에 접종 시기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어떤 저희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가면 그때그때 맞춰서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크겠어요. 예. 얼마만큼의 농가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6천여 농가가 저희 축사로에 가입되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중 90%가 한우 농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축을 위협하는 전염병! 그에 맞서는 전염병 잡는 과학! 돼지야, 소야, 닭도 걱정 마! 과학이 지켜줄게! 네, 키우는 가축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또 확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축의 현재 상태도 파악하기 쉽고 질병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겠네요. 정말 똑똑한 축사 맞네요. 그러게요. 왠지 저처럼요. 그러게요. 수빈 씨만큼이나 스마트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의 가축 방역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 가축 사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 시스템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해서 가축을 사육하지만
땅이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막 방목해서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나라는 좀 이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예, 방목 사육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 보다 자유롭게 넓은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밀집 사육보다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퍼지는 속도가 당연히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노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또 찾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육 시설도 중요하지만 뭐 적절한 예방 수칙, 위생 관리, 동물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예방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육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이 방역을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린비즈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농무부 산하에 STA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진단 역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을 모니터링하는 주로 그런 역할들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비세이프라고 하는 시스템, 이게 시스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질병 전파를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가축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와 환경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2년부터 가축 방역 맵 시스템을 구축을 해갔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축산 농가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산출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GPS, 이거는 필수겠어요? 예, 뭐 특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 차량에 의해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축산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양의 목에 GPS를 설치를 해서요. 양 무리의 이동 패턴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양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열이 있을 때 이동하는 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동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백신. 전염병 하면 백신이 진짜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백신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죠. 백신이 과학 방역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다국적 회사의 백신들이 개발되어 있는 건 이미 알지만 의외의 국가가 그 체코라는 나라가 1965년부터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거의 170여 종 백신을 개발해서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그런 강점을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국가 대열에 좀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과학 방역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K 방역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쵸. 과연 우리나라의 과학 방역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한 발 빠르게 알아볼까요? 가축의 전염병, 특히 일종 가축 전염병의 경우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국내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K동물 감염병 과학 방역이 활용됨으로써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소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이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가축 질병 차단 방역 관리 시스템은 사람이 24시간 관리 및 통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축산시설 차단 방역 점검의 문제를 해결하는
24시간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농장, 밀집 사육단지 입구 혹은 주요 축산시설 입구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량 및 대인에 대한 소독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여 방역 당국, 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 감염병 분야의 과학 방역 예는 드론을 이용한 멧돼지의 탐지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병은 멧돼지를 통해 전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멧돼지가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멧돼지 서식 밀도 및 분포 측정 방식은 특정 위치에 사람 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멧돼지의 개체 수와 서식 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산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발한 첨단 드론을 이용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 산악 환경을 미리 입력하고 자동 비행 경로를 설정한 후 멧돼지를 탐지하였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과학적 자료 기반의 서식지 분석으로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파악하고 울타리나 포획기구 위치 선정 등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의 방역에 활용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축 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에 따라 질병 발생 농장뿐 아니라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km에 이르는 모든 농장을 살처분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럼피스킨 발생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초 발생 시에도 예방적 살처분은 없었고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도 일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예외 농장을 제외하고 감염 개체만 살처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질병의 특성과 국내 소농장의 사육 밀도 등의 정보를 담아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럼피스킨 전파 및 유입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근거한 방역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에 의한 신종 전염병의 발생, 그리고 국제교역 및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60%가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왔고 이 중 사람의 신종 감염병의 경우 75%가 동물에서 온 것이라고 할 만큼 동물 감염병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방역 정책의 수립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가축 방역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럼피스킨, 그 해답은 과학방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가축 방역 시스템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가축 방역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축 방역은 한 마리의 동물이 감염이 되어도 그 나라는 양성 국가가 돼버립니다. 양성 농장이 되고 그런 것처럼 모든 노력의 어떤 과정을 중요시한다기보다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농가 자체의 방역 의식인 것 같습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축의 축산물의 가격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일반 국민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유석 교수님은요? 예. 제 생각은 현장에서 가축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신 다양한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가축 방역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뭐 센서, 뭐 빅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등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고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은 뭐 한 나라에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럼프스킨도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지금 아시아, 한국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방역 대책을 공동으로 같이 수립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공항도 그렇지 외국 공항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가져오지 마세요 하는 항목들이 아우,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육류부터 포함해서 축산물, 네, 뭐 축산물, 뭐 농수축산물. 과일, 뭐 네.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래서 검역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매번 당부드리지만 거기 가서 어디 축사나 이런 곳에 방문하신 분은 꼭 신고를 하시라거나 네. 아니면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제 전파의 위험성이거든요. 사람은 괜찮지만 네네. 본인에 의해서 이 가축이 감염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이야기해 주시는 권고 사항대로 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 방역에 과학이 접목되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우석 교수님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가축 방역에서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분석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Io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가축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농장이 크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동물들, 특히 뭐 소 같은 경우를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농장에서 소들이 이상한 패턴을 보인다든지 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방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강점이 있다.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점 뭐 센서, IoT, 뭐 드론 이런 기술도 있지만 그와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그 장점이 뭐냐면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고 뭘 고쳤으면 좋겠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과학을 접목한 가축 전염병 방역에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게 뭔지 그것들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도출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이 과학기술과 함께 더 빠르게 발전해서 우리 축산 농가에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슈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세계 최대급 대형 망원경인 제미니 천문대의 분석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제미니 천문대는 지름 8.1m의 대형 망원경으로 단일경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광학 망원경으로 꼽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미국에 있는 제미니 천문대에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인 아이그리스2를 설치하고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성운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분광기는 천체 관측 망원경을 통해 모인 빛을 화장별로 분해해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별과 행성의 탄생과 진화, 외계 행성 발견에 특화된 장비라고 합니다. 이 분광기는 추가 실험과 검증을 거친 후 세계 천문학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망원경에 한국형 장비라니 정말 뿌듯하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껏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은 폐배터리에서 양극 소재를 분해해
블랙 파우더를 만든 후 화학 용액으로 녹이는 습식 처리나 900도씨의 높은 열을 이용하는 건식 처리로 소각해 남은 금속 원소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습식 공정은 고독성 회수를, 건식 공정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선 전기차 폐배터리에 양극 소재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극 소재 재활용은 다 쓴 폐배터리의 양극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성능을 올려 다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구팀은 블랙 파우더에 염소가스를 주입해 염화 리튬과 잔여 블랙 파우더로 분리했습니다. 리튬을 제거한 블랙 파우더에 다시 리튬과 니켈을 투입하고 고온으로 합성해 양극 소재 안에 니켈 함량을 늘리고 리튬은 소재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한 양극 소재는 기존 양극 소재보다 30% 이상 수명이 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배터리 처리 문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럼피스킨 그 해답은 과학방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축 전염병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솔비 씨는 어땠어요? 저는 가축 전염병이 이렇게나 다양한지 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과학기술이 접목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뉴스에서 가축 전염병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샥샥샥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솔비 씨 오늘 또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주 교수님? 가축 전염병과 싸우는 가축 전염병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은요? 예,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예. 앞으로도 과학 방역에 대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